네. 요즘에 B2도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빚을 내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다. 사실은 2030의 B2만 문제인 걸로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중년들도 B2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를 다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빚을 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중요한 게 그거죠. 빚을 내서 다들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정답은 나와 있죠. 어디죠? 아까 뭐 네. 전체적으로 뭐 막 빚을 많이 졌다라고 음. 나왔는데 거의 다 부동산 때문에 빚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주식 관련해 가지고도 B2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역대 최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진짜 뭐 3조를 쓰다 담으면서 올라주는 모습도 나왔고 음. 그리고 또 거래소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거의 2조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 안 들고 있으면 진짜 재미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음.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뭐 100만 원만 있어도 삼성전자 뭐 그래도 한 음. 6주 정도는 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거라도 들고 있어야 뭔가 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약간 못 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네.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고 신용잔고 늘어나고 있고 B2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음. 쪽에서 개인들만 사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파는 모세가 나와주니까 이제는 시장의 심리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많이 올랐나? 약간 음. 불안하네. 약간 이런 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맨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우상향은 없다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영원한 우상향은 없죠. 길게 네. 보면은 또 과거보다 많이 올랐고 음.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그렇 지수로 봤을 때가 조금 해당이 되는 네, 거겠죠? 그렇죠. 네.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음. 경우에 계속적으로 올라주는 모습도 있었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월 달 들어와서도 좋은 모습 나타났으니까 이번 조정이 담을 거냐 안 담을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는 조금만 더 조정이 눌러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거의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솔직한 심정으로는 12만 원까지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못 갖고 계신 분들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담으라고 막 하기에는 너무 불장이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 그전까지만 해도 막 "담으세요, 담으세요." 막 이랬는데 음. 이제는 사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 가격대에서는. 근데 아. 12만 원, 12만 5천 원 뭐 이때까지만 떨어지면은 충분히 네.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음. 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질 거다라는 분석은 많이 나오죠. 뭐 20 전자 갈 거다, 24 전자 네, 갈 맞아요. 거다 분석은 많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맞아요. 그게 라는 제일 크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20만 원만 넘겨도 거의 뭐 또 이번 연도 삼성전자 거의 100% 넘는 수익이 나오는 음. 건데 그렇다 본다라면 코스피는 그럼 얼마나 갈까요? 음. 거의 그렇죠. 5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음. 코스피가 뭐 5천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6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네. 부분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음. 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는 딱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빚져서 주식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빚져서 주식 투자해서 잘 된 사람은 뭐 요즘 인터넷에 나오죠. 네네. 근데 결말은 항상 안 좋습니다. 그쵸.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빚져서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음. 내 투자 자금이 기존에 음. 1,000만 원이었었는데 네. 내가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음. 그러면은 5천만 원만 돼도 뭐 10%만 해도 500이에요. 일단 만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 예. 그러면은 우습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대출이자 뭐 한 달에 해봤자 뭐 몇십만 원 내는 건데 음.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몇백만 원 버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음. 투자한다고 보면 결코 결과적으로는 나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은 어느 음. 정도 뭐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자산의 한 음. 비중 20%에서 30% 정도 그 이상까지 가면은 또 그 나이대마다 달라요. 음. 20대는 50% 이상 돼도 돼요. 아. 왜냐면 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음. 해도 또 괜찮은데 계속 벌 수 있는 그 나이가 있고. 네, 근데 네. 뭐 30대를 지나서 이제 40대 저는 이제는 뭐 40대 네. 이제 초입이고 하니까 음. 뭐 한 20% 정도 30% 정도만 하시라고 하고 음. 하는데 왜냐 그 이상 되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어. 예.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개인과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40대로 넘어가면 이제 가족과도 약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막 거의 자산의 30% 20%가 들고 있는데 음. 하루에 주가가 막 5% 빠지고 이러면은 멘탈적으로 멘탈적으로 힘들죠.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음.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네. 한 가지가 뭐냐면 난 이거 단기로 안 들어갈 거야. 어. 이 고점에서 장기로 들어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어. 왜냐면 고점에서 장기로 들어간다는 거는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그죠. 있겠지만 물론 지금 가격대보다 뭐 2-3년 뒤에 더 올라갈 음.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초입 구간인데 네. 가격은 이제 약간 중기라고도 음. 약간 하기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이클의 10단계 중에 저는 그러니까 사이클 구간은 1단계, 2단계 정도라고 봐요. 근데 가격 정도는 4에서 5단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6만 원, 7만 원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제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만약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7만 원대가 뭐 20만 원까지 가면은 뭐 300%가 오르겠구나. 근데 네. 14만 원까지 왔으면 절반은 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빠르게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들어오면은 좀 땡큐로 들어가야지 지금 장에서는 막 들어가시는 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활신익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능력에 안 맞는 빚은 삶의 질을 너무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이제까지 빚내서 잘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집을 이제 대출해가지고 사는 거랑은 또 주식은 또 더 위험성이 크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네. 좀 인상 깊게 봤던 글이 있는데 네. 뭐냐면 월 3천 벌 때 인생이 나아지거나 바뀌진 않았다 크게. 근데 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때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손실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빚져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이 본전이 버는 거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고수분들이 옛날에 그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네. 봤거든요. 근데 주식 고수분들 좀 전문가이신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저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저축해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승자일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가 저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다. 왜냐면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위험 투자가 훨씬 더 많다. 그로 인해서 잃는 사람들이 더 많다를 조금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테스타로사님께서는 개미들이 몰리면 위험해요라고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를 확인해 보면은 외국인 기관도 많지만 개인이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량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네. 외국인들 많이 사주는 모세가 나왔어요. 음.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세가 연출이 됐는데 네. 요 근래 와서 삼성전자 이거 좀 보시면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3거래일 정도 파는 모세가 나왔고 아이고. 개인들은 또 담아가는 모세가 있어요. 네.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았죠. SK하이닉스를 봐도 이제 약간 그나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팔고 또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이게 심리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니까 음. 개인들이 이걸 팔면 다시 사기가 되게 껄끄러워. 그쵸. 예, 차라리 삼성전자 사자 이런 심리가 강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꼬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뭐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네. 조금만 조정 들어오자. 가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네. 거의 14만 5천 원 부근까지 갔다가 제가 말씀해드릴 땐 가격이 12만 원 부분이잖아요. 네네. 21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까지 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약간 힘들다라고 보면은 12만 5천 원 부분 이 가격대 한번 오면 음. 노려보자. 근데 우리가 이 가격대를 노리고 있는데 네. 14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14만 원 부근에서도 담아도 돼요. 음. 그러니까 12만 원까지 오면은 땡큐다. 음. 근데 12만 5천 원부터 모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13만 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13만 원부터 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에 뭐가 있냐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 왔어? 무조건 사야지. 이 가격대만 오면 살 거야라고 기다리다가 안 올 가능성도 있어요. 12만 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라는 걸 수도 또 12만 원은. 네, 네. 13만 원부터 12만 5천 네. 원까지 사자. 그렇지만 음.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담아가야 될 거는 12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내가 현금 비중도 갖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오를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12만 원까지 빠지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또 이 속도의 두려움에 빠지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해서 조정이 오는 것을 조금 기다려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2026년 말 기준 PBR이 1.8배로 다른 메모리 업체들의 높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가격을 빼야 우리가 저평가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뭐 네. 미국에 상장된 마이크론과 비교를 하면은 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보다 삼성전자가 거의 한 1.5배 더 올라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거의 1.5배 이상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50%는 더 올라가야 마이크론과 비슷해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버블론이 살짝 있었잖아요. 네. 그 고평가 구간이 있었는데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조금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론이 시총이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에 상장된 AMD보다 시총이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GPU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엔비디아, AMD 뭐 이렇게 양대 산맥이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넘을 수 없는 산이 됐고, 그때 이 AMD랑 마이크론과 시총이 마이크론이 넘었다는 거는 이제는 AI 시대가 바뀌고 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 CEO인 젠슨한 같은 경우도 이번에 CES에서도 많이 언급된 단어가 네. 추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습 같은 경우에 GPU를 기존에서 이용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본다면 네. 이 추론은 알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나 이런 부분을 언출하게 빨리 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추론 영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이크론의 가치, 뭐 SK하이닉스의 가치, 삼성전자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도체는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지금 그쵸. 구글이 뭐 시총 2등이 됐다고 하잖아요. 알파벳이 시총 2등이 네.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구글이 왜 올랐냐? 라고 본다면 진짜 TPU가 시장에서 주목이 받으면서 제미나이가 챗 GPT보다 더 월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렇게 네.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TPU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는 뭐 과열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거품이긴 해요.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거품의 끝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다 팔고 막 현금 갖고 있을래 이런 전략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라 워워 이건 네. 맞지만은 다 같이 좋은 것도 다 같이 먹으려는 그런 거기도 하다. 네. 그게 실제로 맞다. 잠깐 말씀해드리면은 정말 뭐 과거의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거 다들 아시죠? 알죠, 네. 에코프로. 네, 지금 아는데 2차 전지 많이 맞아요. 힘들어졌잖아요. 과거에 올라갈 네.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가 고점인 줄 알았습니다. 어, 이 가격대가.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였죠. 네, 거의 네. 이때가 고점인 줄 알았어요. 네.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고점이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그 거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2만 원대 주식이 14만 원이 됐어요. 네. 700%가 올랐죠. 네. 단기간에. 네. 근데 그 종목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진짜 막판에 과열된 열기나 이런 부분은 무시 못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분들이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네. 뭐 포머 때문에 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막 아 너 왜 이렇게 평단이 높아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 사는 심리가 결코 나쁘진 않다. 하지만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라. 왜냐? 그렇죠.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 내가 어. 대응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때 사는 게 가장 좋으니까 또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근데 한다고 조정인지 하더라도 몰라요. 아, 제일 그죠. 중요한 게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네, 만약에 마이너스 30,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0%, 30% 정도 네. 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월등히 좋습니다. 네. 만약 추가 매수 안 하고 20, 30% 다시 올리려고 한다면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가 정말 기회예요. 자, 우리 별두면님께서 일단 하이닉스가 단기 박스 초입자리 진입 기간 네. 진입 기간과 가격 조정 시작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조정 시작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뭐 5일선도 안 깨졌는데 아. 우리가 5일선 네. 이 바로 있는 5일선 있죠. 네. 5일선이 깨져야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 SK하이닉스 있죠. 계속 오르는데? 네. 마이너스인 적이 없어요. 어. 파란색으로 나왔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고 그죠. 저번 주 금요일장이 마이너스였네. 네, 금요일장이 마이너스 빼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몰세가 나왔는데 5일선은 이탈은 해야 이제 단기 이제 조정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네. 자, 성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별두배님이 내일 깰 거임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협상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다. 회담이 조율 중이다라고 했는데 와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또 다른 유혈 사태 예고일지 아니면은 평화 간담회 어떠한 신호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방산주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커지는 게 이란 시위 때문에 사망자가 폭증했다고 막 뉴스가 나와요.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이란에 대해서 협상하자고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게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은 이걸 잠재울 만한 미국에서 힘을 보여줄지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장에서 금이랑 은이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어요. 이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나 네. 이런 부분이 올라주면서 금과 은이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환율도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달러 사지 말고 금 사라라고 하는 부분이 금보다 달러보다는 지금은 뭐 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네.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네. 이제 좀 쉬겠지 세계 평화가 오겠지 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란드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은 있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유럽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러운 것도 있다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다음 장 넘기시면요. 그 또 나오는 게 방산주나 이런 부분. 네. 그 다음 장 그거는 제가 빼셨군요. 네, 빠졌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입니다. 방산주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지정학적 때문에 네.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방산 업체들한테 배당이나 이런 부분 좀 줄이고 투자에 더 해라.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뒤에 PPT가 있기는 할 거예요. 또 테마 연구소에 있구나. 네. 거기 있습니다. 네. 네, 그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고요. 제가 질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네.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지금 관세 판결, 물가, 은행 실적 등등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빨간색 네모 쳐주신 거를 읽어보면은 투자자들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 결과를 발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호 관세 관련해가지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던 뭐 누군가는 이기겠죠. 누가 이기던 불확실성은 해소되죠. 해소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유언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네.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뭐 관세에 대해서 뭐 철회냐 이런 부분은 음. 나올 거였으면 뭐 주가나 이런 부분에 반응이 나올 건데 음. 그런 모습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뭐 이게 대법원에서 관세가 잘못됐냐 안 됐냐 이걸 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적법한 절차가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그 아. 만약에 문제가 돼도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음. 또 중요한 물가 지수가 나오죠. 미국의 CPI가 나오는 부분이 네. 있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왔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을 공개하는데 미국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곤두서는 부분이 뭐냐면 어.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약간 증권사랑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의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은행도 플러스 뭐 약간 투자도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이런 부분은 약간 민감합니다. 네. 많이 벌었으면은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네. 이번 주가 만약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이 변동치면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그때가 삼성전자 매수 시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네.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릴게요. 글로벌 뉴스를 좀 제가 확인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딱 한 장 올렸는데요. 자, 오피셜 포트레이트 이제 딱 나오고 밑에 액팅 프레지던트 오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아래에 미국 대통령이다. 45대 47대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의 지금 부통령이 네.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대치되는 말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하니까 다시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서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미국이 거죠. 그렇죠. 약간 어떻게 하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째려보고 있는 듯한 이 표정, 이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표정에다가 나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야. 임시이지만 내가 대통령이야라는 식의 지금 경고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지금 베네수엘라 이전에 이란도 있었고 또 러시아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방산주가 지금 탄력이 계속 가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떠한 관계 수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하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군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겠죠. 계속해서. 방산 같은 경우는 네. 트럼프 정권 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음. 우리나라가 준비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전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랑 맞아떨어지면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방위비 증액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토에서도 방위비 증산 얘기를 했었고 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으니까요. 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들한테 더욱더 확장을 해라라고 했던 부분. 중동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란 사태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네. 중동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전쟁이 끝없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각광을 받고 천무나 이런 부분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제품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랑 다르다. 과거에 내수주였다면 지금 이제 수출주나 이런 부분이 되고 이제 환율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방산에 제일 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도 이제는 다 해주고 있고 현지 공장도 만들면서 네.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와, 이 경쟁하는 나라가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과 프랑스, 뭐 러시아인데 네. 뭐 미국 쪽에 붙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맹인 국가나 아니면 미국과 연관성 있는 네.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이냐, 아니면 프랑스냐, 아니면 우리나라 거냐, 뭐 독일 거냐,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은 현지에서 만들어주기까지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별도면님께서 "삼성이 외국인 3일째 매도인 거 보니까 미국이 조정 자리를 잘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고 싶은 게 많다. 내일 조정 가자." 조정을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저게 하고요. 제일 좋은 네. 거예요. 그죠. 예. 저렇게 조정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건전한 마음. 조정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죠. 오면 땡큐고 안 오면 또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전략을 만들면 되는 거니깐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쭤볼 게 이 미국 증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에다가 살짝 추가를 드릴 게 연준 의장 후임이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달에 후보의 마지막 면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또 연준 의장이 되면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나왔던 그 파월 의장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가 그래도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길들이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래는 뭐 12월 말에 뭐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더 적극적으로 할 거냐, 금리 인하 스탠스를 할 거냐, 란 그게 제일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입장에서 좋습니다. 왜냐? 음.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늦어졌던 사람이 더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근데 그죠. 이제 네. 사이가 좀 안 좋아졌던 네, 부분도 네. 있지 않나라고 네, 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알 수는 사람들이 없죠. 이건 뭐 변해로 뭐 말씀해드리면 파월 의장이 뭐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교과서대로 잘한 거 아닌가요? 정석대로?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네. 다시 인하 이거를 다 조율을 했던 역대 의장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막판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해달라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다음 사람으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굳이 내가 해야 돼?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진짜 해야 될 진짜 뭐 과거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경우가 뭐 7, 80%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라면 왜냐 자기가 잘못해도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니까 했구나 아니면 막판까지 왔기 때문에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뭐 데이터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